예, 그러면 이제 드디어 끝장을 볼 때가 왔습니다. 예, 거시경제가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 결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한나라 이제 총체적으로 여러 시장이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소득이 국민소득이 결정이 된다. 그런 이제 얘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이제 내공을 많이 쌓아왔죠. 주요 경제 변수, 그 다음에 단순 모형에 의한 소득 결정 이론, 그 다음에 화폐 금융론에 의해서 이자를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득 결정 이론을 완결 모형, 거시경제 이론에서 결론을 볼 때가 왔습니다. 그게 총수요 총공급 이론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실질 국민소득은 그렇죠.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이다. 그죠. 총수요 총공급에 의한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말이에요. 그렇죠. 고전학파 모형은 뭐였지? 공급 측면만 보는 거였지. 그 나라 요소 부존량, 자본, 기술 수준 이것에 의해서 능력과 생산하고 생산된 생산물은 다 팔리고 그게 세이 법칙이었죠. 예. 세이의 법칙, 세이스 로. 그러니까 주어진 능력과 생산하고 생산된 건 다 팔리고 이자율의 신축적 조정이었죠. 이게 고전학파. 언제적까지 그랬다? 예, 공항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세상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죠. 시장에 가만 놔두면 다 완전 고용되고 다 팔리고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터졌다. 공항이 터졌다는 얘기는 요걸로 얘기해보면 안 팔리더라 이거지. 능력과 생산해도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능력과 생산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난리가 나고 붕괴 직전까지 갔을 때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케인즈 이론은 뭐지? 수요 측. 근데 수요라고 하는 것은 GNE였죠. C, I, G. 그러니까 이제 생산 능력은 상관없어. 팔려야 돼. 그러니까 팔리는 것만큼 유효 수요 크기가 그렇죠. 생산을 결정을 하고 생산물의 가치가 소득이 된다. 그러니까 고전학파 이론은 세이 법칙. 완전 고용 수준으로 생산하고 다 팔린다는 얘기고 이거는 뭘 팔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 팔리는 것만큼 생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유효 수요 이론이죠.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은 철저하게 공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불황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하에서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한 걸 보면은 유효 수요 이론인데 뭐라고? 그렇죠. 이자율이 전혀 영향 주지 않는다. 이게 단순화시켰죠. 근데 원래 케인즈 교수님은 뭐라고? 영향 안 주진 않아요. 그렇죠. 주긴 주는데 크지 않다는 얘기였지. 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합쳐야 되죠. 현실은 수요 공급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렇죠? 국민 소득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수요 총공급을 같이 봐야 되는데 먼저 들러갈 모형이 있어. 들렸다가 가야 돼. 그게 ISLM 모형입니다. ISLM 모형은 바로 오리지널 케인즈 그리고 케인즈 교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분들을 케인즈 학파, 케인즈안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리지널 케인즈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 ISLM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ISLM 모형, 케인즈 오리지널 모형. 그러니까 자 맥락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경기 침체 불황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리는 것만큼 생산되고 그것이다. 그러니까 불황 모형은 예, 불황 모형인데 다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순 모형하고 차이점은 요거지. 그러니까요. 단순 모형에서는 이자율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 근데 이제 이자율을 봐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럼 봅시다.
단순 모형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요 이론이. 유효수요, 경기 침체 모형이라는 것이죠. 차이점은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ISLM 모형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경기 침체 불황 모형이고 유효수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ISLM 모형도 뭐예요? 수요 측만 보는 이론이지. 근데 우리가 요거를 거쳐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가기 전에요. 살펴봐야 되는 것이 ISLM 모형이고 요게 바로 오리지널 케인즈 이론입니다. 수요 이론이에요. 다만 이자율이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ISLM 모형이 원래 오리지널 이론이고 ISLM 모형의 등장 배경도 그래요. 케인즈라는 분이 책을 36년도에 썼다고 그랬죠. 36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고 앞에서 미시에서 잠깐 나왔던 분인데 힉스, 영국의 힉스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보시고 야 이건 보통 책이 아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케인즈 이론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ISLM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그래요. 학생용, 교육용 모형이야. 케인즈 일반 이론을 교육시키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거기 있는 대로 IS, 요거는 투자 저축입니다. 우리가 왜 국민소득 순환 과정에서 보면 사후적으로 볼 때 투자하고 저축은 반드시 같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물 시장이 균형이다라는 말이에요. LM은 M, Money Supply, L, Liquidity Preference. 이게 통화 수요였지. 유동성 선호. 그러니까 LM은 통화 시장이 그렇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이 통화 시장에서 이자가 결정이 되면 이자율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 투자를 결정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힉스 교수님은 생산물 시장을 표현하는 그림 IS 곡선이라는 것을 만들고 통화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그림 LM 곡선 요런 이제 분석 도구를 마련해 가지고 ISLM 이렇게 그림으로 그렇죠. 한 나라의 국민소득하고 이자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케인즈 이론입니다. 이론 자체는. 근데 케인즈 이론이 워낙 이제 복잡하고 말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케인즈 오리지널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형이 ISLM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데 IS 곡선, LM 곡선. 근데 IS 곡선은 뭐라고? 생산물 시장이 균형이 되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 도구. LM 곡선, 통화 시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ISLM 모형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케인즈 이론이고 그리고 이거 케인즈 교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케인즈 학파죠. 그래서 가장 이제 현실적인 그런 모형, 케인즈 오리지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산물 시장을 표현하는 게 IS고 통화 시장 표현하는 게 LM이다 그랬으니까 그림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말이죠. ISLM 곡선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어떨 때 변화하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 지금 이제 기초 시간이니까 입문 강의 그러니까 핵심만 내가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알고 나중에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생산물 시장 표현 분석 도구 IS, 통화 시장 분석 도구 LM, 그 두 개를 한 다음에 두 개를 엮어서 균형 분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생산물 시장 얘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ISLM 모형에서 첫 번째. 근데 생산물 시장을 표현하는 분석 도구가 IS 곡선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요.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데, IS 곡선을 그림 그려보자. 그렇죠. 도출입니다. 요건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려놓고 IS 곡선의 변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물 시장을 요 IS 곡선이라는 걸 가지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도출 이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근데요, IS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거야. 이게 뭐예요? 수요량, 공급량이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즉 생산물 시장이 균형이다 이거지. 그럼 IS 곡선은 뭐냐면 생산물 시장이 균형되게 하는 이자와 국민소득과의 관계, 이걸 그림 그려서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이자와 소득이 어떤 관계냐, 그걸 보여주는 게 IS 곡선이에요. 그러면 분석해 보자고요. 도출. 그러면 최초의 어떤 이자율 수준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되고 있었는데, 우리 교재대로 할까요? 이자율이 내렸다 갑시다. 이자율이 내리면, 자, 우리 머릿속에 총수요, GNE, 자, 요거는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국삼에 대한 총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크기, 유효 수요 크기에 의해서 국민소득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자가 내렸다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생산물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이자는 통화시장에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과 관계없이 뭐 통화시장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이자가 내렸다. 이것이 생산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이거예요. 됐지? 내리면 소비가 어떻게 되죠? 이자가 내리면 사람들이 헤이 저축 안 해. 소비 증가하겠죠. 투자, 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 이자가 내리게 되면 생산물 시장의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경기 침체의 불황 상태인데 이자가 내려? 유효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보세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어때요? 이자와 국민소득이 서로 역의 되죠. 그러니까 이자율과 소득과의 관계가 이자가 내리면 유효 수요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하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IS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소득과의 관계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역의 관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도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여기서 이제 할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도출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스킵하기로 합시다. 나중에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변화야, 변화. IS 곡선 변화. 자, 그럼 이것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미시 배울 때 수요 곡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수요 변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지. 공급, 변화, 이동이죠. 근데 얘가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였지? 그렇죠? 가격은 그대로 아무 변함이 없는데 변화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건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측 여건 변화. 뭐 소득이 변한다든지 공급 측 여건 변화, 뭐 생산비가 변한달지,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변화하는 것이었죠.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 여건 변화죠. 똑같아. 자, 이런 얘기입니다. IS 곡선이 이렇게 도출이 됐는데요.
그쵸?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요게 IS 우측 이동이죠? 또 뭐 반대로 좌측 이동할 수도 있겠죠. 좌우 이동입니다. 이게 IS 곡선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변화했다는 얘기는 요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산물 시장의 여건 변화다. 여건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수요 측 여건 변화, 공급 측 여건 변화 하듯이 생산물 시장 여건 변화. 그러면 요거 정리하고 가야 되겠지. 어떨 때 이렇게 될까요? 잘 보세요. 이자율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어떤 변화가 생기면 IS가 우측 이동한다. 그쵸? 우측 이동해요.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건데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생산물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쵸?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총 수요 증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쵸? 우리 앞에서 단순 모형에서 공부했었죠. 소득이 승수배 증가했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렇죠.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소득은 승수배 증가했어요. 요때 요 내용 기억나죠? 어떻게 됐어? 민간 소비가 증가하든지 정부 소비 지출 증가하든지 투자 아니면 세금 감면이었지? 얘가 증가하거나 세금 감면되면 총수요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는데 몇 배 증가했다고요? 그렇죠. 승수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 C0, G0, I0 증가하고 T0 감소하면 유효 수요가 증가해서 승수배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죠? IS 곡선이 우측으로 승수배, 그러니까 우측 이동 폭, 승수배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이러한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개입했어요. 그래갖고 정책적으로 지위를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었다. 이게 뭐죠? 그렇죠. 확대 재정 정책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IS가 도출이 됐고요. 요거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하향으로 도출됐는데 어떨 때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죠.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했다. 그래서 소득이 승수배 증가하니까 그림으로 보면 그렇죠. 우측 이동, 승수배 이동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떨 때 수요가 증가한다고? 자, 갑시다. 민간의 소비, 민간 투자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요거 민간 부문에서 소비 투자 증가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서 G 늘리고 T 줄였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확대 재정 정책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하나를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두자 이거야. 그렇죠. 생산물 시장을 표현하는 분석 도구가 IS 곡선인데 얘는 우하향 하더라. 생산물 시장에서 이자가 내리면 소득이 증가하더라. 요 과정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제 민간의 유효 수요 증가든지 당국이 확대 재정 정책을 써서 생산물 시장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이 승수배 증가하더라. 그림으로 보면 우측으로 승수배 이동하더라.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
힉스 교수님이 IS LM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참 고맙죠. 간단하게 그림으로 우리가 샥 정리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요? 통화시장으로 가면 되겠지. 생산물 시장의 IS. 그럼 우리 이제 이어서 통화시장으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통화시장을 분석하는 도구가 LM 곡선인데 도출해보자. 그럼 LM 곡선이 뭐냐? 자, 아까 IS는 생산물 시장 균형이죠? 생산물 시장이 균형이 되는 이자와 소득과의 관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통화시장이니까 이건 뭘까? 그렇죠. 통화시장 균형입니다. 통화 공급, 통화 수요 같다. 통화시장이 균형이죠. 통화시장이 균형되게 하는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 요거 그림을 그린 것이 LM 곡선이다 이거예요. LM 곡선. 해보죠.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소득이 증가한다 할까? 그럼 여러분, 통화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화시장 얘기했죠. 통화 공급은 외생 변수 수직이 되어 있고, 통화 수요는 거래 예비 동기 화폐 수요와 투기 동기 화폐 수요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묶어서 P, L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죠. 이게 케인즈의 화폐 수요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봐주세요.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럼 어떻게 됐지? 소득이 증가하면 그쵸?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 소득이 증가하니까 내 호주머니에 이제 소득 증가하니까 씀씀이가 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맨날 뭐 점심 때 컵라면 먹던 친구가 그죠? 63빌딩으로 뭐 스파게티 먹으러 가더라. 그런 얘기란 말이야. 맨날 전철 타고 다니다가 택시 타고 다닌다. 그것도 성에 안 쳐서 내 차 뽑았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씀씀이가 커짐으로 통화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해보면 소득 증가하게 되면 거래적, 예비적 통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자율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시장에는 소득과 이자의 관계를 챙겨보니까 우상향해. 자, 그림은 여기다 그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LM의 변화 요거 공부할 건데 일단 우상향으로 도출됐다 이거지. 그렇죠? 소득이 증가해요. 그러면 거래 예비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해서 이자가 오릅니다. 우상향하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는 LM의 도출, 우상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죠. 소득 증가, 이자 상승, 우상향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인데 요거는 우리가 또 정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여기 IS가 변화했다, 움직였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렇죠. 생산물 시장 여건 변화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LM이 변화했다, 움직인다, 이동한다. 뭐 때문에? 그렇죠. 통화 시장의 여건 변화요. 근데 아까 우리가 통화 공급 함수 변화해서 했었어, 앞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거 다 다른 거 관두고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뭐냐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통화 공급이 증가해. 그럼 머릿속으로 통화 시장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화 시장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건 변화, 즉 통화 공급이 증가했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었지? 통화 공급 증가하게 되면
이자가 내리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통화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자율이 내려요. 내려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LM 곡선이 어떻게 돼? 내리게 되니까 LM이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됐죠? 그래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 시장의 여건 변화죠. 이자가 내려 하방 이동이에요. 근데 경제학에서 우리가 쭉 해오고 있지만은 좌우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좌우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얘가? 그렇죠.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 중요하니까 이자율이 내렸다. 그렇죠? 이렇게 인식하죠. 그런데 좌우로 보면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거지. 됐죠? 그러니까 통화시장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자율이 내림으로 LM이 하방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게 있죠. 여러분, 어떨 때 통화 공급이 증가했지? 그렇죠. 우리가 화폐금에서 열심히 공부했었죠. 통화량 증가, 외생 변수였어요. 어떨 때 증가한다? 그렇죠. 당국이 개입해서 확대 통화 정책을 쓰던지 아니면 그렇죠. 국제 수지가 개선되던지 확대 통화 정책, 국제 수지 개선, 통화량 증가, 하방 이동이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뭐였지? 그럼 아까 돌아가서 그렇죠? 요 함수 했던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공급 함수.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좀 비좁더라도 칠판을 지우지 않고 이렇게 놨는데, 그렇죠? ISLM을 한 방에 보자 이거지. 다시 한번 눈으로.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서 정리하고 한번 내려봅시다. ISLM 모형은 오리지널 누구? 케인즈 이론이다. 내용은 통화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 그 이자율이 생산물 시장의 유효 수요를 결정해서 그렇죠? 그 경기 침체에서는 이자율이 유효 수요 결정하고 소득 결정된다. 그렇죠? 공급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하니까 힉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요거 케인즈의 오리지널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ISLM 모형인데, 자, IS 곡선은 뭐라고? 생산물 시장 표현 분석 도구. LM 곡선은 그렇죠. 통화 시장 분석 도구죠. 그래서 IS 곡선 정의하고 도출, 변화. LM 곡선 도출,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잊지 말아야 될 게 역시 경기 침체 불황하에선 정부의 역할 중요하죠.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재정 정책,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죠. 그러면 당국이 개입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분석 도구로 볼 때 IS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통화 정책은 LM을 하방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IS-LM 모형, 케인즈 오리지널 이론이라 그러는데, 요거 분석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다 끝났어. 그렇죠? IS-LM. 자, 그래서 요 칠판 한 면을 정확히 보시고, 전모를, 그렇죠? 근데 거시형작은 재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뭉텅하게 묶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IS-LM 균형. IS-LM 했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지워놓고 두 시장을 동시에 이용을 해서 이제, 그렇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물 통화시장 균형입니다.
이제 IS, LM 균형이요.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생산물 시장 표현, 분속도가 IS 곡선. 그런데 IS 곡선이 뭐였죠, 여기? 그렇죠. 요 선상에서는 생산물 시장이 균형이죠. 그 다음에 LM. 화폐 시장 표현인데, 분석 아까 보면은 LM 선상에서는 통화 시장이 균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ISLM 균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R0, Y0. 그렇죠? 또 하나의 그렇죠. 거시경제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앞에 단순 모형에서는 이자라고 상관없으니까 유효 수요의 크기가 그대로 소득이다 그랬고, 지금은 그렇죠. 통화 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이자율이 생산물 시장에 그렇죠. 유효 수요, 소비 투자의 크기를 결정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이 된다 이거지. 다시 한번 해볼까? 통화 시장 이자율 결정이 되면 생산물 시장 유효 수요 크기가 결정이 되고, 그렇죠. 경기 침체니까 유효 수요 크기만큼 생산되고 소득이다. 그렇죠. 유효 수요 이론, 케인즈 오리지널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ISLM 균형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됐지? 근데 이 ISLM 모형, 여기 케인즈 오리지널 모형인데 이 모형의 한계는 뭐예요? 그렇지. 여전히 수요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에 의해서 유효 수요의 크기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게 바로 소득이다. 그러니까 수요 측, 총수요 측면만 보고 분석하는 모형이고, 또 하나는 물가 고정 모형입니다. 그렇죠. 여기 ISLM 모형, 여기 케인즈 오리지널 모형인데 중요해. 그렇죠. 경기 침체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득이 결정이 되어진다. 근데 한계는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자본주의 경제가 맨날 죽수라는 법이 있냐. 근데 여러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맨날 죽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그 이후에 2008년 위기, 지금까지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죠. 철나고 지금까지 그렇죠. 경제가 좋다 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고 미안한 거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옛날 같으면 그냥 추천받아가지고 대기업에 가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물론 공부한다는 게 분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가 없었어 최근에는. 그러나 넓게 보면 어때요? 그렇지. 경기가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죠? 얘만 보면 안 돼. 공급 측면도 살펴보고,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물가도 변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거 이어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현실 경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결 모형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인데, ISLM 모형은 경기 침체 모형이죠. 그러니까 요즘과 같을 때는 뭐 AD, AS까지 안 가도 ISLM 모형만 보더라도 지금은 대공황 당시와 비슷하니까 ISLM 모형 갖고도 설명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ISLM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 불황 모형, 물가 고정 모형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그렇죠? 화폐시장 이자율, 생산물 시장 유효 수요, 소득. 그래서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고요. 의미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균형 변화지 이제. 여기가 현실 경제 분석이 되겠네요. 균형인데 균형의 변화가 일어난대. 그 말은 뭐예요?
균형 변화는 원, 투,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리 내가 제목만 써놓을게. 두 번째 케이스, 그쵸? 첫 번째 뭐야? 생산물 시장 여건 변화란 말이에요. 생산물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쵸? 통화 시장 변화입니다. 여건 변화. 자, 이제 요게 중요하죠. 지금 ISLM 균형입니다. ISLM 균형에 의해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그쵸?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네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물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시죠.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는데 생산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아까 IS가 오른쪽으로 뭐 승습에 이동한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기억을 살려서 한번 말해줄래? 어떨 때 오른쪽으로 가지? 그렇죠.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경기 침체 불황 모형이니까 어때?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이거야. 그렇죠? 그럼 볼까? 무슨 변화였죠? C0, I0, G0 증가. 앞에 우리가 3부문 정액세 모형 본 걸로 보면 T0 감소 이런 것이었죠. 근데 하나만 물어볼까? 여러분, T0 정액세가 줄었는데 왜 수요가 증가해요? 그렇지? 세금이 감면되면 어떻다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민간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야. 한마디로 유효 수요가 증가하니까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정부가 개입했다면, 당국이 개입해서 늘렸다. 정부 소비를 늘리든지 세금을 깎아주든지, 그쵸? 이게 뭐였지? 그쵸? 확대 재정 정책이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쓰건 아니면 민간 부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소비가, 투자가 증가했다. 유효 수요 증가했다면 우측 이동하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렇지. 이자가 오르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정책 쓰게 되면 생산물 시장의 유효 수요가 증가했고, 그러면 이자율이 오르고 소득이 증가하더라. 그렇죠? 이게 생산물 시장 여건 변화, 또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좀 생각해 볼까? 소득이 증가했어요. 유효 수요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이자가 왜 오를까? 요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통화시장 얘기했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지? 그렇죠. 거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했죠.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확대 재정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요. 통화시장 여건 변화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실까? IS, LM,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최초 이자율, 소득. 근데 아까 공부한 거 있었죠. LM 곡선이 하방, 우측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먼저 결론부터 한번 보고 갈까? 그럼 LM이 하방 우측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만 일단 보면
그쵸? 요렇게 변화해 갔지. 이자가 내리고 소득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야. 어떨 때 LM이 하방 우측 이동했었죠? 그쵸? 통화, 공급 증가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내렸죠. 그래서 LM이 하방으로 이동했죠. 근데 얘가 하방으로 갔다는 얘기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됐지? 그리고 통화량 증대 요인은 당국이 개입해서 확대, 통화 정책을 쓰든지 아니면 그쵸 대외 부문 국제 수지가 개선 또는 흑자가 되든지 됐죠? 그럼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럼 이자율이 내리고 그래서 밑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된다. 그리고 이것도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가 내리죠. 이자가 내리면 생산물 시장에 유효 수요지. 소비 투자 총 수요가 증가해.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ISLM 모형으로 본 그렇죠? 거시경제 균형과 균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얼마나 편리해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 아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쌈박하게 그렇죠? 아주 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침체 불황 상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딱 이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본다면 지금 우리 국민 경제가 경기 침체 불황 상태 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물론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경기 회복이 되고 소득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든지 통화 시장에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변화가 필요해. 그런데 민간 부문이 지리멸렬해 있으니까 당국이 개입해야 되죠. 어떻게? 확대 재정 정책을 쓰든지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통화 정책을 쓰든지 그래서 경기를 회복시키자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조금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나라 97년도 외환위기 이후도 그렇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도 그렇고 엊그저께 우리 G20회의라는 게 있었죠. 요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쵸 형성된 국제 그 회의 기구체인데 G20 여러분도 아마 기억날까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레이트 20이에요. 그레이트 20. 그러니까 전 세계 중요 국가 20개가 모였다. 거기 한국에 지금 껴있죠. 근데 원래 한국은 거기 멤버가 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그 당시에 유럽에선 독일 이런 쪽에서 강력하게 한국 집어넣어야 된다. G20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G20의 멤버죠. 그러면 G20이 결성된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미국에 의한 그 금융위기에 의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 거의 뭐 공황에 그런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모여서 열심히 세계가 공조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그러면 G20이 모여서 그렇죠?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했던 것은 뭐지? 확대 재정정책, 확대 통화정책이죠. 그거를 세계가 같이 그렇죠? 열심히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여담 한번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확대 재정정책을 계속 썼어요. 근데 효과는 별로 지지부진이죠. 미국만 조금 좋아졌고요. 문제점은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생겼죠. 뭐가 문제였지? 그렇죠. 정부 소비는 늘리고 세금은 깎아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정부 나라 살림, 재정에 적자가 났죠. 정부 부채가 증가하죠. 그래서 나라마다 지금 어때요?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재정 절벽. 미국은 법으로 딱 정해놨어. 나라 빚 규모가, 정부 빚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바로 재정 지출을 동결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안 나가.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적자가 누적돼서 정부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후유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바로 이어서 할 건데요. 뭐냐면, 통화정책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기대하는 것인데, 아까 나왔었죠.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쵸. 효과가 없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갈까?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 시장이, 그쵸? 제로금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통화량 암만 늘려봐야 어떻게 돼? 이자율이 내릴 수 없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자율이 내려야 뭐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증가할 텐데, 그대로죠.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확대 통화정책 효과도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게 뭐죠?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보통 통상적으로 통화량 늘린다. 이걸 우리가 재래적 통화정책 뭐 이런 말도 써요. 기존의 통화정책 개념으로 해봤자 이자율이 내리지 않으니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헬리콥터 맨 그러죠. 맨이 그 당시에 미국의 연방은행장인데 맨 버냉키라는 분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여러분 신문 가만히 보시면 헬리콥터 정책을 쓰겠다. 그런 말이 나와. 바로 요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 통화 살포죠. 헬리콥터 밴, 그 말은 밴 버냉키라는 사람이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는 식으로, 그렇죠? 통화량을 늘려놨다 이거지. 자,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하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당국이 개입해서 확대 재정 정책 쓰든지 확대 통화 정책인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말이죠. 대공황, 30년대 대공황 시절에는 이 정책이 먹혔단 말이에요. 아주. 그래서 신속하게 공황도 벗어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번영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효과 별로 안 나타나고 나라 빚만 늘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자율이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가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고 통화정책 효과 써봐야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했던 게 일본과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었다. 이거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재정정책은. 그러니까 웬만큼 통화량 늘려서는 또 되지도 않고 하니까 왕창 풀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해보면 어떻게? 일본은 지지부진이죠. 효과가 별로 없어. 미국만 겨우 좀 경기 이제 회복에 그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그런 얘기 되죠. 그래서 ISLM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에요. 왜? 현실. 자본주의가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니까 유효 수요 이론, 케인즈 유효 수요 이론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에 와서 재정통화정책, 정부 개입에 의해서 이거 벗어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게 되었다.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하여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제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재정통화정책인데, 요건 유인물에다가 내가 써놓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요 개념만 보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효과의 차이가 있겠죠? 재정정책, 통화정책인데 효과. 근데 여기에 학파별 견해 차이가 있어요. 요건 얘기 그냥 듣고 지나가시오. 두고두고 해야 되는데, 케인즈 교수님의 견해를 따르는 분들을 우리가 케인즈 학파 그랬지. 그 다음에 고전학파 이론. 근데 고전학파 이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돼서 부활해요. 그분들을 우리가 통화주약파라고 그러죠. 통화주약파. 여기서 대표적인 학자분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30년대 공황 당시의 경제 이론이 리모델링해서 현대적으로 부활돼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 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나왔던 게 이쪽이 진보 좌파 개입하자. 이쪽은 시장에 맡겨라. 보수우파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견해 차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현실 경제를 똑같이 본다 하더라도 바로 효과 차이야. 그래서 케인즈 쪽은 재정 정책 효과가 더 크다. 통화주의 쪽은 통화 정책 효과가 더 크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제 견해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기초 이론 끝난 다음에 가서 추가적으로 약간씩만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전에 공부할 때 이 정도가 중요한 얘기였어요. 근데 사전에 공부한다 하더라도 기초반이다 하더라도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런데 이 정도는 여러분 조금 고생하시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게 경제학이 워낙 방대하고 해서 처음 하는 분들 바로 그냥 와가지고 전체 다 공부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기초 경제학 했어요. 이 정도 미리 한번 좀 공부하시고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ISLM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증검다리 모형이야. 중간 거쳐갔어요. 완결 모형은 요거였지. 다음 시간에는 총수요, 총공급 이 모형을 보고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얘기를 끝을 내도록 하십시다. 예, ISLM 모형 대단히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예,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